딸은 평생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지병에 시달리던 아버지를 간병했고 눈 내리는 밤이면 혼자 산길을 올라 약을 지어다 바쳤지요.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발표된 유언 한 줄에 그 모든 세월이 지워졌습니다. 전 재산은 두 아들에게 균등하게 상속한다. 딸은 제외한다. 모든 것을 바쳐온 딸은 왜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을까요? 그녀가 받은 건 단지 아버지의 묘비 뒷면에 새겨진 의문의 문장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한 줄이 그녀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거란 사실을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유산 분쟁이 아닙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감춰진 상처와 용서, 그리고 단단한 진심이 만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았거나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꼭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유난히 봄이 빨리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필 줄도 모른 채 겨울을 닫은 채 지냈던 사람들에겐 그 벚꽃조차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 너머 들녘 깬 벚꽃이 흩날리던 따뜻한 오후였지만 의성 읍내 장례식장 안은 차갑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겨울이 빠져나가지 못한 방처럼 모든 것이 말없이 정지되어 있었지요. 박정자 씨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64, 삶의 반을 간병으로 채워온 그의 어깨는 이미 오래전부터 굽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해만 향년 91세. 오래도록 버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이었지만 정자 씨의 눈가엔 감히 그런 생각조차 스며들 여유가 없었습니다. 막내야, 이제 자리에 앉아. 첫째 오빠 박상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의가 벗겨지고 하관이 끝난 뒤였습니다. 상주로서 얼굴에 정중함을 담고 있었지만 그 말투에는 어딘가 익숙한 권위와 차가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익숙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의 그 미묘한 거리감과 무게 차이. 그것은 오랜 세월 간병을 해도 사라지지 않았고 아버지의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그저 막내딸로만 여겼다는 현실에서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그날 저녁, 가족들은 시골집 한 채 마루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과 베이지색 치마 저고리 사이로 작은 테이블 위에는 법무사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생전에 직접 공증하신 유언장입니다. 상속자들의 이름과 구체적인 지분이 적혀 있습니다. 법무사의 정중한 말이 시작되자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그 순간 정자 씨의 심장이 살짝 떨렸습니다. 설마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겠지. 설령 많지 않더라도 내가 함께한 시간에 대해 아버지도 알았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남 박상구에게는 의성읍 소재 주택과 인근 농지 전부, 차남 박상준에게는 서울 금천구 소재 빌라 및 예금 계좌 일체, 그리고 박정자에게는 법무사의 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모두가 정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무언가 안 좋은 징조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정자에게는 해당 문서에는 기재된 바 없습니다. 그 말은 망치처럼 그녀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기재된 바가 없다. 그저 그 말 한 줄로 정자 씨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관습이지 뭐. 딸은 시집 보낼 때 결혼지참금으로 끝나는 거잖아. 첫째 올케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대신 아버지 생전에 내가 살림 다 맡아서 했잖아. 둘째 오빠도 툭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버지를 간병하며 병원과 집을 오가며 삶을 바쳤건만 명절에 형제들이 오면 음식 준비부터 식기 세척까지 혼자 했고 밤새 체온을 확인하며 부모의 머리맡을 지켰던 자신이었건만 그런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단 한 줄도 없는 유언장 그리고 가족들의 당연하다는 듯한 무심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랑채 작은 방에 홀로 앉은 정자 씨는 낡은 미식 옆에 두 팔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그 미싱은 아버지의 마지막 수의도 꿰맨 바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나를 기억하신 적은 없으셨던 걸까요? 그 말은 울림이 되어 방 안에 퍼졌습니다. 흘러나오는 시계 초침 소리와 함께 오직 그녀만이 느끼는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무심한 바람이 살짝 창문을 흔들었고 그 바람결에 아버지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이불 끝자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 이불 끝을 꼭 쥐고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왜요? 왜 나는 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어야 했던 거예요. 그 목소리는 낮고 떨렸으며 아무도 듣지 못한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침은 이야기의 서막을 여는 문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사흘이 지나던 날이었습니다. 봄이 깊어지는 만큼 시골 마당엔 개나리가 더 짙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자 씨의 마음속은 여전히 겨울처럼 얼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마당을 쓸고 있던 정자 씨는 문득 어머니의 묘소가 떠올랐습니다. 몇 해 전 조용히 돌아가셨던 어머니, 그리고 며칠 전 나란히 묻힌 아버지. 같이 계시게 됐네요. 두 분 다. 정자 씨는 작은 제를 지내기 위해 산소로 향했습니다. 볕이 잘 드는 산 중턱, 비포장된 흙길은 아직 이슬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발끝으로 느껴지는 흙의 감촉이 이상하리만치 생생했습니다. 부모님 묘소는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묘비는 막 세워진 터라 시멘트 냄새가 아직 역게 풍겼고 그 앞에는 하얀 국화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묵묵히 절을 올렸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유산이 없어도 미싱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래도 저한테도 한마디 해주시지 그랬어요. 한 번쯤은 수고했다고. 말끝이 떨렸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었고 그녀의 눈가에 머물던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묘비 아래 작은 돌틈 사이로 낯선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균열로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묘비 뒷면 하단 손바닥만 한 공간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천천히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그 문장은 희미했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잊지 말거라. 진짜 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오른편 바위 아래에 내가 남긴 답이 있다. 순간 정자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평생 공책 한 권도 아껴 쓰던 그분, 가끔 자신의 이름을 붓글씨로 써놓던 그 글씨체가 그대로 묘비에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장을 따라 쓰다듬었습니다. 오른편 바위 아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바로 옆에는 거대한 소나무가 있었고 그 옆으로 둥글게 자리 잡은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누군가 일부러 그곳에 놓은 듯한 형태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 바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더듬었습니다. 바위 밑부분은 단단했지만 한쪽이 살짝 들려 있었습니다. 손끝에 걸리는 금속성의 감촉. 그녀는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나타난 것은 손바닥 크기의 낡은 철제 상자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낸 상자는 녹이 슬었지만 단단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열쇠 구멍은 있었지만 열쇠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가슴에 안고 묘소 앞에 앉았습니다.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제 몫인가요, 아버지? 그 말에는 억울함, 분노,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선택받는 존재라는 느낌. 그녀는 상자를 안은 채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사랑채의 작은 방, 미식역 탁자 위에 상자를 올려두고 정자 씨는 앉은 자리에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유산? 편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무언가? 손끝이 저릿저릿 떨렸습니다. 왠지 바로 열어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왜 저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자신도 몰랐던 감정의 조각을 아버지는 보셨던 걸까요? 희생이 아니라 사랑으로 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스스로도 잊고 있던 것들이었던 건 아닐까? 눈물이 또 흐르려는 찰나 그녀는 무릎을 꿇고 상자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내일 열어볼게요. 지금은 아직 제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미싱 앞에 앉아
천천히 실을 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지만 그 바느질은 어쩌면 마음을 꿰매는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시각 본체 거실. 둘째 오빠 상준이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와 조심스럽게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형. 방금 나도 들었어. 정자가 산에서 뭘 찾은 것 같아. 작은 상자 같은 거 들고 내려왔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 그 미식 말고 진짜 유산이 있을 수도 있어. 그놈의 아버지, 마지막까지 무슨 수작을.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밖으로는 정자 씨의 방 불빛이 길게 스며 나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자 씨는 눈을 떴습니다. 방 안에는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미식 옆 상자 위엔 아직도 손수건이 가지런히 덮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상자 안에 무언가 숨결이라도 있는 듯 쉽게 손을 대지 못하고 한참을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젠 봐야지.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정자 씨는 손수건을 들고 상자에 시선을 고정한 채 열쇠 구멍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고민 끝에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중 하나 누렇게 변색된 작은 열쇠가 상자의 열쇠 구멍에 딱 맞았습니다. 덜컥 뚜껑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상자 안에서는 종이 몇 장과 함께 작은 봉투 하나 그리고 오래된 손때 묻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자에게 내가 내 이름을 직접 써본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구나.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자 씨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짧지만 굵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남긴 가장 큰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너는 언제나 곁에 있었고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 말을 가만히 읽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알고 계셨군요. 제가 옆에 있었다는 걸. 그 목소리는 숨죽인 흐느낌과 함께 뱉어진 20년 묵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음으로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 안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땅 문서, 예금 계좌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뒤 페이지엔 아버지의 필체로 이런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을 어디에도 알리지 말거라.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이뤄지는 거다. 내 진짜 유산은 내가 지켜낸 사랑이란다. 그걸 증명하는 건 바로 내 손에 달려 있다. 정자 씨는 말없이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부동산 서류에는 서울 외곽의 소형 건물 하나와 의성 근처의 작은 임야 그리고 의외로 꽤 큰 액수의 예금 계좌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공식 유언장에는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법적으로 남기진 않았지만 개인 명의로 조용히 준비해둔 또 다른 유산을
오직 자신에게만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자 씨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 첫째 오빠 상구가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정자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오빠? 그냥 유품 중에 혹시 특별한 거 찾은 거 없어? 예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뭘 맡기셨다는 말이 있어서. 정자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없어요. 전 미싱 하나밖에 안 받았잖아요. 그 외엔 따로 없었어요. 오빠는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그 눈빛 속엔 분명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 혹시라도 뭐 나오면 꼭 말해. 뭐든 가족끼리는 투명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말 끝에 미묘한 압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서늘한 공기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이번엔 둘째 오빠 상준과 2명의 사촌들이 차를 타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유품 정리 아직 다 안 끝났지? 오늘 우리가 좀 도울게. 아버지 방 책상이랑 서류함 좀 정리해보자. 정자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아무도 안 오시다가 이제 와서. 상주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이 아까 얘기하더라. 아버지가 남기신 게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리도 좀 찾아보자. 방 안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고 책상 서랍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자 씨는 그저 문턱에 선 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마치 약탈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깃들어 있는 이 집이 이 순간만큼은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정자 씨는 다시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작은 금고형 보관함에 넣어 사랑채 장독대 아래 숨겼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제 것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니까요. 다음 날 그녀는 읍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 문서들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공식 유산은 아니지만 아버지께서 직접 제 이름으로 남기신 것들이에요. 변호사는 꼼꼼히 서류를 살폈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아직 명의 이전 안 되어 있군요. 이 상태에서 가족들이 알게 되면 문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숨길 마음은 없지만 빼앗기고 싶지도 않아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거니까요. 변호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 잘 지키셨네요. 그걸 법으로 지켜드릴게요.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의 묘소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 묘비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글씨. 진짜 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젠 정말로 제 인생을 지킬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이 마음 끝까지 지켜낼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자 씨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사랑채 장독대 아래 깊숙이 숨겨둔 상자와 그 안의 서류들, 그리고 아버지의 묘비 뒷면에 새겨진 마지막 메시지. 그녀는 그것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딸이 아닌 한 사람의 상속인으로서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만큼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둘째 오빠 상준이 다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아예 바리바리 무언가를 싸들고 왔습니다. 정자야, 며칠 묵어가도 되지? 아버지 유품도 그렇고, 우리도 좀 정리할 게 있잖아.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은 사랑채 써요. 본체는 제가 써야 해서요. 그래. 불편하게 하진 않을게.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여전히 탐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몰래 사랑채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정자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독대를 뒤지는 그의 손길, 흙더미를 뒤적이며 무언가를 찾는 초조한 눈빛.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 안 미싱 아래 있던 오래된 바느질함 속에 수첩을 조심스럽게 옮겨 숨겼습니다. 찾고 싶으면 찾아보세요. 하지만 이건 제 마음으로 지키는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자 씨는 이른 시간 읍내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유산을 받지 못한 자식이 사적으로 전달받은 자산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준비하셨다면 그 자산은 유증의 형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 이전이 가능한 문서가 있으면요. 그럼 이 부동산은 제 명의로 이전할 수 있나요? 그녀가 수첩 속 서류를 꺼내 보이자 변호사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가능은 합니다만 다른 상속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분쟁이 폭력적인 경우라도요? 그럼 경찰 도움을 요청하셔야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기록을 남겨두세요. 누가 언제 와서 뭐라고 했는지, 문을 두드렸는지 뭐든요. 정자 씨는 단단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록 제가 만들게요. 그날 밤 본체 거실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습니다. 정자가 뭔가 갖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아버지가 무슨 유산을 따로 남겼다고요. 묘비 뒷면에 이상한 말도 새겨져 있고요. 그 말대로 찾았나 봅니다. 그 통화는 분명 첫째 오빠 상구와의 연결이었습니다. 상주는 침착하게 말하면서도 이미 마음속엔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형제가 모였습니다. 정자 씨는 그날도 미싱 앞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선 차량 바퀴 소리와 함께 낯익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정자야, 우리 좀 들어갈게.
문이 벌컥 열리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다들 왜 그러세요? 이게 갑자기냐? 너 요즘 무슨 이상한 짓 하는 거 다 알고 있어. 묘비 뒤에 글씨 새긴 것도 봤고, 그 뒤로 뭐 들고 내려온 것도 다 봤어. 첫째 오빠 상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둘째 상준의 눈빛은 이미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늘을 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아버지께서 저한테 남기신 게 있어요. 법적 유산은 아니지만 그분의 진심이 담긴 유산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그런 유언장이 나와? 법적으로 등록도 안 된 거면 그건 그냥 사기야. 그녀는 조용히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등기부 등본과 부동산 서류, 그리고 아버지의 자필 편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요. 이게 아버지께서 저에게 남긴 모든 겁니다. 형제들은 멍하니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명한 등기 서류와 정자 씨의 이름이 적힌 부동산 명세, 그리고 사랑하는 정자에게로 시작하는 자필 편지. 아버지가 이런 걸 너한테만? 그럼 우리한텐? 우리 보고 평생 손만 빌리며 살라는 거야? 정자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들이 필요할 땐 어디에 계셨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병원에 혼자 실려갈 때, 집이 물에 잠겨도 못 일어날 때, 농약값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를 때, 그때 제 옆에 계셨던 분은 아버지뿐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옆에 있었던 사람도 저였어요. 말을 마친 정자 씨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엔 이미 단단한 지키고 싶은 마음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정자 씨는 집 안에서도 신발을 신은 채 생활했습니다. 형제들의 방문은 점점 더 잦아졌고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가져가야만 직성이 풀릴 듯한 표정들. 그녀는 그 얼굴들 속에서 평생을 알고 지낸 오빠들의 모습을 더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읍내 법률사무소에서 등기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 외곽의 소형 건물, 의성의 임야, 그리고 예금 통장의 일부가 정자 씨 명의로 정식 등록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 이장이 부랴부랴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정자 씨, 지금 읍사무소로 오라는데 형제분들이 고소를 하셨다고 하오. 정자 씨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읍사무소에 도착하자 상구와 상주는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인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로펌 소속의 민사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박정자 씨, 저희는 박상구, 박상준 씨의 위임을 받아 유산 관련 사기 및 명의도용 혐의에 대한 민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박해만 씨의 유언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은 공동상속 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고 정자 씨가 단독으로 명예 이전을 시도한 건 편취 시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구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도 좋아서 이러는 거 아니다. 정식으로 재산을 나누자는 거야. 왜 혼자 다 가져가려고 하냐? 정자 씨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그냥 조용히 남기셨어요. 그 조용한 마음을 제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변호사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감정이 아니라 문서입니다. 자필 유언장은 공증이 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정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수첩 속에는 서울의 작은 법무사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그 날짜는 사망 1년 전 정식으로 유증 확인이 이루어진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가방 안에서 천천히 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남긴 유증 공증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때 함께 있었던 증인의 서명입니다. 당시 마을회관에서 진행됐고 마을 이장님과 노인회장이 증인이셨죠. 그 말에 상구와 상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조용히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유효합니다. 밖으로 나오자 마을 사람 몇몇이 이미 소문을 듣고 모여 있었습니다. 정자 아줌마가 이겼다면서요? 아이고, 잘 됐네. 그 오빠들 너무했어요. 정자 아줌마 아니었음 아버지 금방 가셨을걸요. 맨날 병원 왔다 갔다 하고 밥 지어드리고 간병하고 그게 어디 쉬운 일이요. 사람들의 말은 하나같이 정자 씨의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그 모든 말에 감사도 자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걸 원하셨던 거죠. 며칠 후 형제들은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짧게 말했습니다. 불리합니다. 이 이상 진행하면 오히려 역고소될 수 있습니다. 정자 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뒷면에는 여전히 희미한 글씨가 햇살 아래 은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짜 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묘비 아래에 접어 넣었습니다. 그 종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당신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면 이 마음을 물려줄 수 있겠지요. 고맙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며칠 후 형제들은 더 이상 연락도 방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자 씨의 집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 속엔 이제 외로움이 아니라 단단한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목에 걸고 있던 낡은 펜던트를 그녀는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건 어릴 적 아버지가 여행에서 사온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너한텐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 그래도 난 내가 그걸 잊지 않길 바란단다. 그 말이 그녀의 귓가에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체통에 편지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낯선 주소와 낯선 이름. 하지만 손글씨는 정자 씨에게 익숙한 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자야, 혹시라도 내가 떠난 후 내가 이걸 보게 된다면 그건 내가 너를 끝까지 믿었다는 뜻이란다. 사진 속엔 어린 시절의 정자 씨와 그녀를 업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연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보물.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그간 정리해 두었던 모든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장씩 파일에 정리하며 그중 한 서류에서 뜻밖의 문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학교 법인 기부 예정 박정자 명의로 이관 가능. 그녀는 놀랐습니다. 그 건물은 서울 외곽의 작은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소규모 단체. 하지만 그 문서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으로 기부가 완료되면 정자야, 넌 나처럼 세상에서 조용히 누군가를 지킬 수 있을 거란다. 그녀는 펜을 들고 수첩 한 구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아버지가 믿어주신 그 이름을. 며칠 뒤 정자 씨는 직접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복지재단의 작은 사무실. 허름한 외벽과 낡은 간판. 하지만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오랫동안 도우셨다고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10년 넘게 익명으로 도와주신 분이 계셨는데 최근엔 직접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따님께 전해드리라고요. 정자 씨는 손을 떨며 편지를 받았습니다. 정자야, 너도 이곳을 보면 알 거다. 내가 너를 통해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마음이 뭔지. 그녀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창밖에서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자 씨는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 새로운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상속은 이름이 아니라 삶으로 남는 것. 나는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을 물려받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한 달 뒤 그녀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집 앞 장독대 옆엔 작은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정자의 나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나무는 마을 아이들이 자주 들러앉아 노는 쉼터가 되었고 그늘 아래 선 마을 사람들이 자연스레 웃음 짓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형제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전처럼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상구는 말없이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정자야,
우리가 너무했었다. 그땐 우리가 눈이 멀었었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땐 다들 힘들었겠죠. 이제 괜찮아요. 형제들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정자 씨는 손을 뻗어 상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게 살면 돼요. 그날 저녁 세 형제는 아버지의 묘소 앞에서 조용히 술잔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조금은 괜찮은 자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촛불을 켜고 수첩에 마지막 문장을 남겼습니다. 아버지, 그 유산 잘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 평생 지니고 살아갈게요.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